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각도기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진짜 그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정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모실 분이 없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석천 형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SOS를 진짜 해가지고 SOS를 쳤습니다. 자, 이 상황들 사실 정확한 답은 없고 네네. 우리가 뭐 미국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해서 걔네들이 의도가 도대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건가. 네. 이걸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으로 네. 이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뭐 이게 딱 저거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런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장관들이 계속해서 중국 가고 있어요. 네. 뭔가 풀겠다는 의도겠죠? 이제 그 맨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커플링을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완전한 결별,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갖다가 짜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G7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좀 반발이 있었죠. 네. 중국을 어떻게 현재의 어떤 경제 구조 하에서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중국을 어떻게 완전히 배제를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바뀌는 말이 뭐냐면 디리스킹이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막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요. 네.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러면은 뭐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무력에 의한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요즘 나온 책이지만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근데 이게 원제는 사실은 그 번역서의 제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원제는 이제 데인저 존이에요. 데인저 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학자들이 쓴 책이죠.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터프스 대학의 그 학자들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미국 주류의 생각,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가를 갖다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그 전쟁이라는 거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죠. 가령 이제 현재 1위의 패권국이 경쟁국이 막 쫓아와요. 현재 상황 같으면 중국이겠죠.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전쟁에 발발하다는 논리가 바로 이제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 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이 저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쟁에 발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그 국가가 성장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패권 국가, 패권을 갖다가 쫓아오는 국가 간에 어떤 전쟁이 발발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에서 잘 알다시피 미국 주류의 생각은 사실은 지금의 어떤 그 미중 간의 갈등 아니면은 뭐 그 어떤 미중 간의 어떤 패권 다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어떤 불안 심리, 뭐 정체 상태에 이른 어떤 성장의 정체 상태에 이른 어떤 중국의 불안 심리가 자칫하면은 어떤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옳든 뭐 그르든 일단 디리스킹이라는 개념 자체는 첫 번째 개념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중국이 어떤 때 보면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속박, 종속 이런 걸 강요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가령 우리나라가 가령 뭐 사드를 들여왔을 사드 사태 때 가령 뭐 한한령을 발동한다든지 네. 자신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무기들 가령 뭐 휘토류라든지 지금 이제 갈륨이라든지 뭐 게르마늄 같은 사태들 이런 걸 무기화해서 어떤 타국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압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없애기 위한 게 바로 이제 디리스킹의 어떤 개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럼 미국 장관들이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그럼 미국 장관들이 왜 자꾸 중국을 갖다가 방문하느냐. 근데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이 디커플링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맨 처음에 미국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작년도에 무역 규모를 교역 규모를 보고 보면 양국 간에 사상 최대예요. 예, 6,900억 달러를 넘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은 투트랙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자신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산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 반면에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분명하게 막겠다, 선을 긋겠다. 그게 이제 가령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그 장관은 왜 갔느냐?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채찍과 당근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화해무드를 갖다가 조성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과 이미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목표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공급망 재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중국은 어쨌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군사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근데 방중한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옐런 재무장관이잖아요. 네네. 상무장관이 아니에요. 네. 사실 그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지금 중국이 문제 삼고 있었던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방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무부 장관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건 결국은 뭐 글로벌한 어떤 경제 구조 내에서의 어떤 양국의 협력. 그건 뭐 금리 정책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통화 정책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거에 어떤 협력들, 뭐 이런 어떤 협력들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게 이제 어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간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중국과 다시 화해 모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지원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처럼 뭐 이런 식의 지원들 그다음에 어떤 자유로운 어떤 무역 환경을 갖다가 조성한다거나 그런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장기적 전략은 뭐냐면은 중국을 갖다가 지금 자유무역 질서를 갖다가 편입시킨 게 과거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배제시킨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는 미 의회 조사국의 어떤 그 중국 정세 분석 보고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 이게 뭐예요? 중국을 갖다가 유일한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도전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제가 뭐냐면 국방부에 대한 함의. 국방부는 지금 뭘 해야 될 거며. 네. 의회의 현안. 의회는 지금 뭐를 해야 될 거냐. 착착하고 있잖아. 의회는 법을 만들고. 네. 가령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법을 만드는 거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갈등 구조.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 어떤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뭐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그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그거는 미국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들. 가령 뭐 반도체 패권을 비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한 거라든지. 네. IRA법을 통해서 가령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분야를 갖다가 압박을 한다든지. 특히 첨단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유가 명백해요. 미국이 그 냉전 시대에 소련을 이긴 배경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반도체를 무기 체계, 반도체를 이용한 유도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갖다가 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어떤 산업적인 경제적인 효용만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반도체가 개발될 당시엔 최초에는 사실 그게 무기로 개발이 된, 무기에 쓰기 위해서 반도체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무기는 사실은 반도체의 총합입니다. 그 인공지능 뭐 반도체라든지 지능형 반도체 같은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걸 갖다가 왜 미국이 이렇게 집착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이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는 미래 산업, 그 산업적, 경제적인 효용, 이것도 물론 있죠. 그걸 주는 국가들이 산업 경제적인 어떤 패권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군사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자신들이 개발을 하고, 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반도체는 미국이 개발한 거잖아요. 이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유도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게 미국 주류의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 제가 오늘 정확히 사람을 모셨습니다. 아, 네. 듣고 싶은 얘기가 지금 다 딱딱 나와가지고, 아, 예. 다행입니다. 이야, 예. 진짜 제가 제대로 모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수긍이 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인도의 부상이 네. 단기적 부상이 아니라 대단히 중장기적인 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그 전에 그 중국 한 축에서 이제 인도로 넘기는데 네.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냥 뭐 중국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잘 지내다가 재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확실하게 한쪽을 밀어주는 전략?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알타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타시아.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얼터너티브 아시안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14개국을 갖다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 공급망을 이제 서구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4개국 안에는 다 있어요. 한국이 있죠. 대만이 있죠. 네. 일본이 있죠. 이 세 나라는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물류, 금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자원, 노동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 알타시아 14개국을 갖다가 사실은 묶어서 거기에는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미국의 장기 전략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시아에 지금 속해 있는 14개국이 중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서구의 논리인 거고요. 그게 이제 대체하는 순간까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의 어떤 필요성?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사실은 뭐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중국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뭐 눈에 보이잖아요. 뭐 일부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국이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이니까 그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생산기지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 글로벌 기업 10개 중 4개가 이미 옮기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인도가 됐든 아니면 베트남이 됐든 이쪽으로 이제 그 생산 기지 자체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진단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라든지 그 유럽이라든지 이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갖다가 꾀할 때 어디를 주축을 해서 공급망 재편을 꾀할 거냐. 그게 바로 조금 아까 말한 알타시아, 아시아에 속한 한 14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꾸리겠다. 이게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중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를 너무 생각해서 중국을 인도로 다 대처할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중국을 대처할 국가는 한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아시아의 14개 국가를 예, 그렇죠. 엮어서 중국을 그렇죠. 대체하는 개념으로 그게 사실은 장기적 전략인 거고 그렇게 네.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락이 안 받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실은 미국의 장기 전략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린 거네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은 왜 실패하라는 것 책을 갖다가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굉장히 뭐 고도 성장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 디플레이션 위협에 성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청년들 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그 시진핑 체제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산유림 체제를 맡게 되면서 정치 체제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그 정치 체제가 자칫하면 균열될 위험들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중국 내부에 산재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은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내부의 불만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투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불만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니들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보통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 책의 핵심도 역시 그겁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은 패권국이 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그 각도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광량에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탈출구를 찾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뭐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 입장에서는 거듭 말하지만 그런 어떤 위험 요인들 갖다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험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무마시켜 나가면서 이 현상을 갖다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네. 가령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무력 어떤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서로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피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당근책을 던지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 채찍질을 가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어떤 양동작전, 양면작전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지난해 뭐 무역 규모가 세계 최대였는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헤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단기적 관점인 거고요. 장기적 관점으로는 헤어질 결심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 그 여기서 이제 중국이 선택한 선택이 이게 지금 썩은 동아줄이냐 살아있는 동아줄이냐 이런 생각 갑자기 확 드는데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네네. 이러고 다니까. 예.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런 생각을 했으니 그러면 뭐 미국에서도 못 얻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러시아 손잡았고 그다음 중동하고도 아주 친해졌고. 근데 이게 중국이 이게 계속성을 가질 수 있는 1대1로도 그렇고 1대1로의 국가들 아프리카 뭐 이 나라들이 뭐 앞으로 이제 막 성장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은 것이냐 중국이. 저는 그 선택이 그 올바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는 거니까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책에서 말한 바로 그 자신들의 위상이 점점점 추락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게 바로 전쟁으로 일어났다고 그 책은 얘기를 해요. 러시아 전쟁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냐. 2000년 초반에 유가가 굉장히 좋았죠. 2008년 그 금융위기 전까지.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그 당시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008년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거의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네. 러시아로서는 과거의 영광들을 점점점 잃게 됩니다. 과거 그 소련의 그 위성국이었던 국가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유럽 연합이 일원이 되고 네. 뭐 이런 형상들 급격히 서방한테 가까워지는 형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상이 더 추락하기 전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전쟁을 발발시킨 거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비슷한 처지에 맥락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미중 간에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냐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아까 사실 이제 미 의회 조사국의 그 중국 정세 분석 보고서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주류 사회들, 미국의 조야에서는 사실은 중국 분열론, 중국의 민주화를 통한 어떤 분열론들이 약간의 힘을 얻었었어요. 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 1997년에 그 덩사오핑이 사망하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민주화가 되면서 자본주의 맛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자본주의를 우리가 더 세게 밀어 넣어주면 그렇죠. 저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조금 대화가 통하는 나라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일본 가령 뭐 독일, 네. 한국처럼 그 자본주의 품에 완전히 푹 안길 거다. 네.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2010년 후반 들어가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중국 전세 보고서 그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보고서가 언제 나오면 21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시점이 뭐냐면은 아,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자본주의 품에 안기기는 이미 글렀다라고 한 거예요. 그 시진핑 체제가 점점 공고화가 되고 민주화 움직임, 내부의 어떤 민주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싹을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겨진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에 갖고 있던 어떤 유일한 패권? 사실 소련이 망하면서는 거의 뭐
미국의 동무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도전이 이제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미국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버린 거죠. 중국은 유일한 패권 국가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신들의 어떤 숨겨진 어떤 발톱들 이것들이 자신들의 힘이 진짜로 세질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 진짜 월등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그걸 갖다가 숨겼어야 되는데 예, 형님. 저희가 뭘 알아요? 저는 이런 태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미국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의 힘 이런 걸 갖다가 좀 넓혀 갔어야 되는데 그 위상 자체를 갖다가 너무 빨리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이었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어떤 그 군사력이 됐든 아니면 경제력이 됐든 아니면 기술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현재 상황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인구 대국이고 뭐 그 정도의 장점. 그렇지만 그 장점마저도 최근에는 고령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 힘 자체도 뭐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창의성을 비롯한 어떤 소프트 파워의 힘 이거는 미국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그 동맹류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선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뭐 지금 개발 도상국이거나 사실은 뭐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국가들, 뭐 아프리카 아니면 뭐 유라시아의 일부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중동이 지금 중국하고 급격하게 친해졌다라고 하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한계는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들이 보통 누군가랑 싸울 때도 뭐 개인 간의 싸움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저 애를 갖다가 월등하게 누를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밀린다. 지금 그러면 싸움을 회피하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신상행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든 아니 그게 더 넓혀서 국가라고 본다 그러면 국가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 텐데 사실은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 생각입니다. 아니 뭐 저희 오늘 더 편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 중에 하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